네, 시작합시다. 오늘 새로 나간 프린트 있죠, 그죠? 개봐도 됩니다. 에너지 D하고 이제 이어갈 거고 이렇게. 오늘 새로 준 거. 이거 안 받은 사람 있나? 이거 오늘 줄 거. 네. 이거 안 받은 사람? 맞았나? 이거 보셔야 돼요. 에너지 D와 전기를 놓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반도체까지 붙어 있어요. 이거 알고 있어요. 개념이 조금 책이 약하더라도 좀 긴 것도 있거든요. 그거 채워서 풀이하세요. 시작합시다. 자, 오늘 공부할 첫 번째 주제 에너지 D. 자, 에너지 준위는 저번에 공부한 거 요거랑 에너지 D가 어떻게 다르냐만 알면 쉬워요. 자, 에너지 준위 불요속적인 에너지를 가질 때 에너지 D 거의 가로 닫고 연속 이렇게. 자, 에너지 준위 기체에서 생기는 거 에너지 D 고체 이렇게. 그래서 에너지 준위를 갖는 기체들은 무조건 선 스펙트럼밖에 못 만든다. 근데 거의 연속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연속 스펙트럼 이걸 갖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게 준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선에 가까운 개념이고요. D라는 개념은 면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이게 선과 면의 개념이에요. 이제 이게 뭔 소리냐? 거기 이제 책에는 보세요. 이게 원자가 기체가 되면 원자 간의 거리가 매우 멀어지면서 이웃한 원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원자 하나를 독립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 공부한 것처럼 에너지 준위가 생겨요. 그 에너지 준위를 좀 다른 그림으로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공간에 가다가 이제 이렇게 홈하나 가거든요. 여기가 이제 원자에게 있는 장이고요. 이 전자들이 원자에게 숙박돼 있다라는 느낌으로 이 구멍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 있을 때 원자에게 제일 가까우면 이렇게 좀 깊은데 빠져 있겠죠. 얘가 바닥 전자. 그러니까 전자가 원자에게 딱 붙어 있진 않잖아요. 1번 궤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1번 궤도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다. 그 다음에 뭐 2번 궤도, 뭐 3번 궤도, 뭐 4번 궤도 에너지 준위가 있겠죠.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서 가장 위에 있다고 보는 무한궤도 이게 되면 이제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에서 탈출하는 거지. 전자가 이제 자유로워졌다. 원자에게 구속을 전혀 받지 않고 이제 아무데나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구덩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너지 구덩이. 그러니까 실제로 구멍이 있는 건 아니죠. 구멍이 없지만 원자에서 전자가 속박되어 있다를 좀 강하게 느끼게. 블랙홀 같은 느낌이랄까. 블랙홀이 약간 그 시공간이 휘어져가지고 거기 빠지면 뭐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하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의 그림을 보시면요. 이거는 원자 한 개 있어요. 즉 기체일 때 설명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원자가 이제 여러 개가 다닥다닥 붙게 되면 이웃한 원자의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원자가 여러 개 있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기 시작하거든요. 이 겹치기 시작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겹쳤다는 느낌으로 없애버리고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계속 있다. 여기 원자에게 하나씩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된 다음에 분명히 1번 원자의 1번 전자의 궤도가 요 에너지를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얘랑 같은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미세하게나마 조금이라도 다른 값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높거나 또는 조금 낮거나 상관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무조건 같은 값을 가질 수가 없게 되거든요. 여기에 이용되는 원리가 오케이, 이게 파울리의 벡터원리입니다. 우씨, 잘하는 친구가 왔어요. 일단 기대가 돼요. 지금 여기가 아니에요. 파울리의 벡터원리입니다. 야, 벡터 어떻게 쓰나? 어이냐, 아이냐? 네, 어이냐? 이거 맞지? 아이냐? 이거 약간 벨타도 있는데 이거 같기도 하고. 어쨌든 둘 중에 하나 벡터원리. 이게 내가 너무 속셈이가 없나요? 하여튼 이게 파울리의 벡터원리입니다. 이거 원리는 증명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원리는 그냥 과학자들이 이런 게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속이 일정한 것 같다. 광속 일정 원리를 받아들인 다음에 자연을 관찰하고 설명했더니 모순점이 나와요. 원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이 처음부터, 우리 우주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습성으로. 그래서 이게 파울리의 벡터원리고 이걸 자세히 들어가면 더 어렵지만 우리한테는 보통 화학에서는 업스핀 전자가 하나 들어가면
그 오비탈에는 다운스핀 들어가 있는데 그 뜻이지. 그게 조금 다르게 말하면 전자의 에너지가 미세하게 남아 무조건 달라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비탈이 같다는 얘기면 뭐 주위 암자수가 똑같다는 이것저것 많이 같거든요. 근데 아무리 같은 값을 가지다 하더라도 뭔가 하나는 달라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미세하게 달라요.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원자액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이게 100개 정도 붙어 있다 그러면 요 선도 10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 개수만큼 선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선이 갈라진다는 말을 쓰는데 진짜 원자 개수만큼 선이 됩니다. 근데 원자가 100개 있는 건 아니겠지? 몇 개쯤 있을까? 무수히 많죠, 원자가. 이게 1몰만 해도 몇 개냐? 1몰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잖아. 내가 전에 어떤 과학책에서 1몰을 세는 사람 본 적 있거든. 평생 동안 다 못 세던데. 할아버지가 됐는데 반도 못 셌어요. 그러니까 원자 진짜 많아. 이해되지? 그러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1분에 얼마까지 셀 수 있을까 숫자를 1, 2, 3, 4, 5, 6, 7, 8 해도 얼마 볼까? 하루 종일 쫙 세도 얼마 볼까고 평생 동안 숫자만 계속 세도 죽을 때까지 세도 1분을 못 세도 돼요. 그러니까 원자가 진짜 많죠. 그럼 이 선의 개수가 진짜 많은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 선이 무수히 많이 달라질 거다를 이렇게 계속 선들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기도 선이 있겠지, 선이 있겠지, 선이 있겠지, 선이 있겠지, 선이 있겠지 그리면 이게 진짜 많은 실제로는 불연속적인 다 선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많이 선을 그리면 우리한테 뭐처럼 보인다? 하나의 영역처럼 보인다.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걸 뭐라 부르느냐? 에너지 B. 그래서 실제로는 연속이 아닌데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거의 연속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에너지 B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의 개념은 에너지 준위. 이게 미세하게 갈라져가지고 생긴 변의 형태. 얘를 에너지 B. 됐어? 실제로 우체부터는 에너지 B를 갖고 있다는 거야. 이해됐을까? 됐지? 그게 처음 설명이고. 그러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 개념. 이렇게 이제 고체에서 에너지 P가 생기면 우리가 P를 구분하는 게 생기는데 이렇게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P를 이런 식으로 낮은 에너지 P부터 높은 것부터 그렇게 쓰다 보면은 실제로 전자가 무한계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다시 지금 이게 수소라 진짜 얘들아. 자, 수소는 전자 몇 개 갖고 있는? 하나 가지고 있지. 에너지 준위는 몇 개? 이건 무한계지, 그렇지? 그 모든 에너지 준위에 전자 하나씩 들어있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자 한 마리가 없어 사실. 그 전자 한 마리가 여기 있거나 또는 여기 있거나 또는 여기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고체도 전자를 무한계 갖고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고체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띠를 탁탁탁 채우다 보면 이제 동난다. 그래서 이 고체를 전자들이 바닥부터 채울 수 있게 하는 방법. 이 물질의 에너지가 가장 작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온도를 낮게 맞춰. 극단적 가정을 해서 0켈빈을 가져가거든요. 사실 0켈빈은 실험실에서 만들 수 없는 온도예요. 그러니까 상상의 온도. 어쨌든 상상을 해서 물질의 온도를 0켈빈, 절경도 0도, 얘보다 더 낮을 수 없는 온도로 맞춰주면 분명히 거기 있는 전자들도 에너지가 작을 테니까 가장 에너지 작은 전자들은 밑에 있는 P부터 채울 거야. 그러니까 밑에 P를 쭉쭉 채우다 보는 거지. 그래서 밑에 걸 채워. 이렇게 다 채웠어. 얘를 다 채우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그럼 그 다음 P를 채워. 그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들을 차고 놓다 보면 P는 또 무수히 많겠죠. 그 많은 P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전자가 채워지는 그런 P가 존재하겠네요. 그래서 이 P, 제일 마지막 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이 P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원자에서 전자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멀리 떨어진 전자가 채운 P가 돼서 그 얘를 원자 가장자리에서 가 P들, 이게 원자 값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원자 값이 아래쪽에 P들은 전자가 무조건 꽉 차 있다고 줘야 돼요. 그럼 반대로 원자 값이 위에 있는 P들은 다 펑겨 있다고 해요. 얘는 꽉 찬 상태, 얘는 텅 빈 상태. 이해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 원자 값이 바로 위에 있는 텅 빈 P를 뭐라 부르느냐? 얘를 전도 P라고 해요. 이게 개념 용어예요. 그래서 원자 값이 그 다음에 전도 P 이렇게 적어주세요. 다시 물어볼게. 원자 값이는 온도 얼마에서? 0켈빈. 오케이. 0켈빈을 가정했을 때 제일 마지막 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P의 이름. 그게 원자 값이. 그 위에 있는 비어있는 P를 전도 P라고 한다. 자, 그럼 이때 이 원자 값이하고 전도 P 사이에 이 간격이 생기죠. 이 간격을 뭐라 부르느냐? 이 틈.
또는 띠 간격이라고 합니다. 그게 띠틈. 띠틈 쓰는 책도 있고요. 띠 간격 쓰는 책도 있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이제 물어볼 게 있습니다. 네, 필기하시고. 네, 좋아요. 띠틈, 띠 간격. 이제 물어볼게. 이때 이 띠틈이라는 게 진짜 물리적인 거리 개념이에요. 진짜 이 정도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 간격이 진짜 길이 개념이야? 길이 개념이야? 에너지 개념이야? 그렇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잘 생각. 간다. 다시. 요게 1번 에너지 중이지. 요게 2번 에너지 중이지. 진짜 전자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다고 할 때 이게 진짜 물리적 거리냐고 이게. 원자에서 1번이 이 정도 떨어진 거리고 2번이 이 정도 떨어진 거니까? 이거 아니었지. 우리 쌤 저번 주에 그려준 거 보면 진짜 그 궤도 반지를 기억나니? 원자핵에서 그 수소 원자에서 전자 궤도가 어떻게 되더라? 1번 궤도가 제일 가깝게 여기 있다고 치면 2번 궤도가 좀 더 멀리 있고 3번 궤도가 더 멀리 있고 4번이 더 멀리 있었던 것 같고요. 요거 기억나나? 요 길이가 R 제곱 보호 반지름 0.53 옹스트롬 이러면 이거 두 번째 궤도 얼마? 오케이 4. 그렇지. 세 번째 얼마? 그렇지. 이거 있지. 이게 실제 거리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말로 거리는 이런 식으로 점점 벌어져요, 점점. 근데 이거 무슨 간격이었어? 여기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여기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그렇지, 에너지가. 그러니까 에너지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저 정도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띠틈, 띠 간격을 이게 요거는 틈이니까, 요거는 간격이니까 무슨 길이 같잖아요. 이걸 길이로 쓰시면 안 됩니다. 뭐다? 에너지의 차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전자 중에서 이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 중에 에너지가 가장 높은 전자는 요 끝대기 이 띠의 제일 위에 요 정도의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전도 띠에 만약에 전자가 올라가려면 전자가 여기 가려면 제일 최소값 이 정도 에너지를 가지면 되죠. 이해됐어 이제? 다시 보자. 요 띠랑 요 띠 사이에 요 간격 있지. 요 간격에 전자가 에너지가 가질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치? 없는 거지. 이 핵심 개념 아니냐? 봐봐. 에너지식이 마찬가지야. 전자는 여기 있을 수 있지. 전자 여기 있을 수 있지. 그 사이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이게 없었잖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 띠에서도 전자는 띠에는 존재할 수 있지만 그 띠와 띠의 사이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 쓰는 용어는 이렇게 됩니다. 허용띠, 금지띠. 알겠어, 이제? 약간 이게 멸이 좀 보이잖아. 여기는 허용구역, 여기는 금지구역 이런 뜻이에요. 밴. 그래서 허용띠, 금지띠, 허용띠, 금지띠 부른다고. 그러니까 금지띠에는 전자가 에너지 값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띠 간격, 띠 틈은 뭐다? 원자가 띠에 있는 최대 에너지 값의 전자. 그 다음에 전도띠에 있는 최소 에너지 전자. 그 둘의 에너지 차이. 그러니까 사실은 에너지 차이 개념이에요. 이해됐어? 그러면 물어볼게. 만약에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고 싶어 해. 그럼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에너지를 각수해야 돼? 에너지를 흡수해 올라가지, 그치? 자, 다시 1번하고 2번, 3번, 4번 위로 갈수록 전자 에너지는 점점 많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전자가 이 밑궤도로 가려고 하면은 다른 궤도로 전이하려고 하면은 이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잖아. 똑같은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한다. 밑에 질문할게. 이게 만약에 수소면 첫 번째 1번 궤도 이거 에너지가 얼마야? 50 기억나냐? 이 n은 마이너스 n 제곱돼. 잠깐만. 누구야? 1300 누구야? 1300 가면 안 돼. 이거는 보호는 물리학자야, 과학자야? 물리학자야. 노벨 물리학상이야, 화학상이야? 물리학상이야, 그지? 이거 얼마라고 내가? 13점. 답이 뭐라고? 일렉트론 볼트. 1300 쓰면 안 돼. 1300 쓰면 화학이래, 화학. 알겠지? 화학생활 내가 사는 거야. 그러면 이거 얼마더라 에너지? 첫 번째 에너지가 마이너스 1제곱으로 되니까 13.6 일렉트론 볼트. 두 번째 거 에너지가 여기 1을 걸어야 됩니다. 4분의 2거니까 오케이 3.45 일렉트론 볼트. 이건 나는 하도 많이 해서 외운 거예요. 이거 조금 하다 보면 외워져요 애들이. 세 번째 거 혹시 외운 사람 있냐? 마이너스 1.5 맞아. 5 이게 나누기 9한 거거든. 나누기 9 하면 안 떨어지는데 1.5, 1 맞아. 오케이. 이거. 혹시 네 번째 거 외운 사람 있냐? 0. 마이너스 0.8 8. 4.
몰라. 그래서 이거는 자, 물어보자. 0.8? 8, 오케이. 이거 외울 수 있을까? 하나고 외워져. 근데 그럼 봐봐. 잠깐만. 그러면 1번에 있던 전자가 2번으로 갈 거야. 그럼 1번에 있던 전자가 2번으로 가려면 에너지 얼마 흡수해야 돼? 이들에 빼야 되잖아. 빼면 그렇지. 정확히 10.2가 나와. 그래서 이때 빛을 흡수할 때 10.2 일렉트론 볼트 이 에너지를 갖는 빛을 흡수한다. 그래서 이거에 맞는 H 특정한 진동수의 빛을 흡수한다. 그래서 흡수선 스펙트럼 생긴다. 정확하게 어떤 특정 파장을 딱 하나 먹는 거야. 이해되냐 이게? 그치? 그러면 내가 이거 해볼까? 10.3을 주면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전자한테 10을 주면 어떻게 돼? 안 먹어. 10.3 주면 어떻게 돼? 안 먹어. 10.5 주면 어떻게 돼? 안 먹어. 10.2 주면 먹어. 그러니까 딴 걸 안 먹는 거야. 이해되니 이제? 미리가 보자. 이 틈은 좀 얘기가 다르지 않을까? 이 틈은? 만약에 볼게요. 이 틈이 여기랑 여기의 차이잖아요. 이것도 에너지가 있지. 만약에 이 틈 에너지가 5.2 일렉트론 볼트다 가정할게. 그냥 가정할게.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전자에게 5.2를 주는 거야. 여기 원자가 있는 어떤 전자한테 5.2를 주는 거지. 5.2 줄 거야? 예,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먹는 애가 나와. 그치? 5.1을 주면 여기 누군가를 먹어서 어떻게 되겠어? 이걸 올라가는 거야. 감사합니다. 전도띠로 갈게요. 이해됐어? 이제? 질문할게. 5.1을 주면 어떻게 돼요? 5.1을 주면 아무도 못 먹어. 왜 못 먹게? 5.1을 주면 이걸 올라갈 수가 없어. 원자값 T의 최고 높은 에너지를 가져도 전도 T의 최고 낮은 에너지를 가지려면 5.2를 흡수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의 에너지 차이가 5.2인 거야. 그러니까 5.2보다 작으면 못 먹어. 그럼 만약에 5.3을 주면 어떻게 돼? 5.3을 주면 뭐가 먹어? 먹어. 왜 먹어? 이게 사실은 여러 개의 에너지 주기를 갖고 있고 미세하게 달라진 거잖아. 이게 5점이라는 건 진짜 요거 둘의 딱 차이값이거든요. 그럼 5.3을 주면 조금 뭐 밑에 있던 전자가 먹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지. 아니면 여기 제일 위에 있던 애가 좀 더 위로 올라가면 되지. 5.3, 5.4, 5.5 다 먹어. 이해되냐 이제? 그래서 특정한 파장 한 개를 먹는 게 아니라 그 원전을 다 먹어. 이해되니 이제? 그럼 우리한테 어떻게 보이게? 특정 파장 한 개를 먹는 게 아니고 다 먹을 수 있고 그걸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냐 이제? 그러니까 선이 나오는 이유는 정확하게 두 개의 차이만 먹을 수 있으니까. 1번에서 2번 갈 때, 1번 3번 갈 때, 2번 3번 갈 때, 2번 4번 갈 때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경우가 딱딱딱딱 정해지면서 특정 숫자를 딱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특정한 빛만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 스펙트럼인 거지. 근데 이건 안 그런다. 그래서 고체부터 뭐다?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 이거 이해되냐 이제? 그래서 최소값인 거예요. 전도기로 올라갈 때 먹어야 하는 최소 에너지값. 이게 T틈 에너지입니다. 이해됐어? 근데 T틈은 에너지로 이야기해야 돼. T틈은 거리 개념이 아니다. T틈은 에너지 차이 개념이다. 전도기로 올라가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먹어야 하는 에너지 미니멈 값, 최소값 이런 게 있는 거지. 알겠어? 왜 T틈이다. 오케이, 통과. 자, 이해됐어? 자, 그럼 그 다음 개념은 쉽지? 안 어렵지? 우리가 이제 이런 띠를 왜 배우느냐가 중요한데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물질의 전기 전도도. 네, 얘를 에너지 띠로 설정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란 전기가 잘 통하는 전도.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을 도체, 그렇지 않은 물질을 보통 부도체 많이 하는데 보통 절연체라고 말합니다. 절연체. 그냥 부도체랑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갖는 애를 반도체라고 하죠. 그래서 도체, 어떤 물질은 도체가 되느냐, 어떤 물질은 부도체, 절연체가 되느냐, 어떤 물질이 반도체가 되느냐를 이거 띠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보자. 엄청 쉬워. 도체가 되는 경우, 그리고 절연체가 되는 경우, 그 중간에 반도체가 되는 경우. 이거 보면 네. 그럼 쌤이 좀 색깔을 쓸게요. 우리 원자값끼를 노란색으로 표현할게. 자, 도체되는 첫 번째 경우, 이게 원자값끼예요. 전도띠예요. 이거 뭐지? 이거 뭘 그린 거 같네. 원자값띠와 전도띠가 겹친 거야. 겹친 거야. 왜냐?
위로 갈수록 점점 띠 사이의 간격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 원자까지도 약간 이렇게 면적이 생기잖아요. 에너지 준위는 선이니까 겹칠 수가 없지. 근데 준위가 미세하게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띠를 만들어 보니까 원자까지 면적이 이렇게 펴지고 전도띠 면적이 이렇게 펴지다가 이렇게 겹치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원자까지랑 전도띠 겹쳐 있으면 어떤 전자가 나는 원자까지 소속인데 전도띠인가? 이해되냐 이제? 이게 헷갈릴 거 아니야. 요러면 전류가 잘 통할 수 있는 도체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도체죠. 이해됐어? 그래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적어볼게. 원자까지가 전도띠와 겹친 경우. 쓸 데가 없네. 좀 밀리지 않나? 또는입니다. 또는 하나 더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예 원자까지가 비어있는 경우가 말이에요. 그 원자까지가 비었다는 거를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해 주느냐면 약간 이렇게 표현해 줘요. 이건 원자까지랑 전도끼가 떨어져 있죠. 약간 떨어져 있죠. 분리되어 있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색깔을 칠해주거든요. 그 색깔이 전자가 차 있는 영역을 색깔을 표시해요. 이렇게 약간 음영을 넣어가지고 표시해줍니다. 전자가 빈 느낌이 나면 좀 투명하게 그냥 이렇게 쭉 상자만 넣어주고요. 전자가 좀 들었다 느낌 나게 좀 이렇게 색깔을 칠해줄 거야. 근데 얘는 전자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 이게 원자까지가 꽉 차 있구나. 꽉 차 있는데 이게 겹쳤구나. 약간 이런 느낌 나시죠? 얘 볼게요. 얘는 이렇게 그려요. 분명히 원자까지랑 전도끼가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 비어요. 그러니까 원자까지가 이미 약간 비어있는 상태인 거지. 꽉 찬 원자까지가 아닌 거지. 이렇게 돼도 이게 전류가 잘 통합니다. 이게 도체 경우예요.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반도체, 부도체 내가 그려볼게. 위에 반도체예요. 위에 부도체, 절연체. 색깔 칠할게요. 뭔지 알겠겠다. 첫 번째 조건. 원자까지가 비어있어, 꽉 차 있어? 꽉 차 있어. 일단 꽉 차 있어. 그렇지. 왜? 비면 일단 도체가 돼. 일단 비면 안 돼. 일단 꽉 차야 돼. 꽉 차야 돼. 일단 비면 안 돼. 비면 도체가 무조건. 알겠지? 비면 도체가 돼버려. 그럼 꽉 차야 돼. 일단 원자까지는 꽉 차 있어. 꽉 차 있는데 뭐가 좀 더 작아 보여? 뭐가 작아 보여? 이거랑 이거 사이에 간격이 어때? 좀 작아 보이지, 그치? 그래, 삐틈이 작으면 반도체. 근데 삐틈이 크면 절연체 이렇게 보여. 이게 삐틈이 작다. 근데 얼마나 작아야 되는데요? 적당히. 네? 이게 실제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숫자를 알아요. 근데 고등학생들은 몰라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림이 둘 다 주어지고 하나가 반도체고 하나가 절연체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림 둘이 보고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 반도체 하시고 상대적으로 먼 거 절연체 하시면 돼요. 삐틈이 좁다. 이건 삐틈이 넓다. 이게 참 이제 용어가 좁다 넓다 거리 개념이잖아. 참 불편하다. 난 이게 사실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 삐틈이라는 말은 그래 약간 이미지는 좋은데 삐라는 말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나? 이게 진짜 거리 느낌이 나. 거리 아니야. 에너지 차이. 그러니까 이거를 좀 에너지라는 느낌을 좀 잘 살리면 좋겠어. 용어를 잡은 사람들 이해가 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처음에. 그렇지. 그냥 T 에너지 차. 무슨 말이야? T의 차. 이런 거 같은. 뭐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괜히 같은 에너지 그지? 근데 진짜 간격이거든요. 이게 용어로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삐틈이 영어로 쓸 때 에너지를 써준다야. 그러네. E 쓰고 뒤에 T 붙인다. 에너지 용 계획이야. 그래서 이게 번역을 잘못했구나 우리가. 번역 실수네. 삐틈이라고 번역을 잘못한 거네. 원래 잡은 용어는 에너지가 들어갔었네. 확실히 이제 번역한 놈이 잘못해. 이해되냐? 쌤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틈이라는 거에서 거리감 느끼면 안 돼. 알겠지? 거리감이 아니고 이런 차이 감이다. 됐으니까 이제 이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됐지? 오케이. 그거 책에 그림 있을 거예요. 쉽죠? 여기까지 쉽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기 전도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럼 잠깐 물어보자. 얘들아, 이게 전기 전도자라는 게 전류가 되는 거잖아. 전류라는 게 무슨 뜻이나? 전자가 이동하는 거지. 그럼 잠깐만 물어보자.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면 안 돼. 이거 전류 아니야.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위로 가는 건 전류 아니야. 이걸 뭐라 그러더라 얘들아? 전자가 이런 데 있다가 이렇게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거. 이거를 그렇지, 이걸 전이라고 하지. 전이는 원자를 떠난 건 아닌 거야. 여전히 그 원자에 속박돼 있는 거야. 1번 전자가, 그러니까 어떤 전자가 1번 궤도에 있느냐, 2번 궤도에 있느냐, 3번 궤도에 있느냐, 4번 궤도에 있느냐, 1번 띠에 있느냐, 2번 띠에 있느냐, 3번 띠에 있느냐, 띠만 같은 거지. 여전히 원자에게 속박을 당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자는 원자를 탈출한 게 아닌 거야. 이동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전류는 뭐냐? 이 원자를 떠나서 다른 원자의 근처로 가야 돼. 진짜 어떤 금속막대가 있으면 전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전자가 움직여요. 요거 우리가 전류로 한다. 그러니까 약간 수직이동, 수평이동이라고 말하면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전자의 에너지가 많아져서 원자핵에서 좀 멀리 떨어지는 걸 약간 수직적 이동이라고 한다면 전류는 약간 수평적 이동. 이 원자를 떠나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쌤이 좀 비유를 들면 약간 그 아파트에서 이사 가는 걸로 얘기하는데, 이사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101동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같은 단지 안에서 이사 가고 다니는 거야. 이상한 사람들이야. 동네를 떠나지 않고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있는 거지. 이 아파트는 특이합니다. 여기 4층까지는 사람이 살고요. 5층부터는 다 빈집이에요. 이게 무슨 개념인지 알겠니? 원자값이 여기 있고 여기 다 전도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빈집들인 거지. 근데 여기가 이제 이게 아마 원자의 어떤 온도가 정해지면 원자값들이 다 비슷한 수준 아닐까요? 그렇죠? 만약에 101동에 있는 어떤 집이 102동으로 건너가야 돼. 이렇게 이동하는 걸 뭐라 그래? 이게 전류인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뭐라 그래? 이건 전인 거야. 이해됐냐? 이건 전류가 아닌 거야. 이게 전류가 돼야 돼. 101동에서 102동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이사를 가려면 뭐가 되느냐? 빈집이 필요해. 빈방이 있어요. 빈집이 있어야 이사를 하지. 그렇지 않냐? 그래서 뭐다? 만약 원자 띠가 꽉 차 있다. 꽉 차 있다. 꽉 차 있다. 이동이 잘 안 돼. 그게 뭐야? 저런체. 반도체 같은 거.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여기 하나 비어있는 거야. 하나씩 비어있는 거지. 왜 그 엘리베이터 딱 나오면 양쪽에 집 2개 있지 않냐고.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오른쪽 집, 왼쪽 집. 한 집이 비어있는 거야. 그리고 옆동에서 이사 온다고 그러면 이사 올 수 있지 않냐? 그렇지. 그러니까 전자한테 힘을 줘가지고 전압을 걸어가지고 이동이 가능한 물질이 있고 이동이 안 되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원자값기가 비어있다. 도체. 잘 갈 수 있다. 근데 만약 원자값기가 꽉 차 있다. 모든 집이 꽉 차 있다. 잘 못 가는 거야. 근데 이 집을 이제 이상하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기 있는 집을 이렇게 꽉 찼잖아. 지금 꽉 찼잖아. 약간 에너지를 줘가지고 야 5층 올라가. 네? 에너지 줄 테니까 5층 올라가라고. 5층 딱 올라갔어. 그랬더니 다 빈집인 거야. 그럼 이동이 가능해지잖아. 내 레벨이 지금 나의 에너지 수준이 5층 정도 되고 5층 정도 되니까 옆에 다른 원자로 이동해도 나는 5층 자리에 가면 되고, 그렇지? 내 에너지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동이 가능해지는 거지. 여기서는 못 가더라도 이게 가능해지지 않냐. 그래서 전도띠로 올라간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고 하죠. 전도띠. 전도가 되는 띠다. 알겠어? 원자 띠는 원자에서 제일 먼 띠란 뜻이고 그 위에 빈 띠를 전도띠라고 그랬잖아. 전기 전도가 가능한 띠다. 이해됐으니까 이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전도띠로 보내주면 돼요. 보내기만 하면 전압을 걸잖아. 전자가 팡팡팡 이동하고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반도체 어때? 이 띠이 좁지?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를 전도띠로 올리는 게 어때? 쉬운 편인 거야. 근데 얘는 어떠냐? 이게 멀잖아요. 이게 올리는 게 어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평상시에는 잘 못 가는 거지. 전류가 잘 안 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쌤 질문. 잘 따라오고 있어. 힘내. 자, 좋아. 간다. 질문. 이게 반도체입니다. 이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원래 원자가티가 꽉 차 있어요. 그죠? 꽉 차 있죠? 원래 전류가 잘 안 통하는데 지금 이 전도띠에 전자가 있을까 없을까? 쌤이 지금 교실에 어떤 반도체를 들고 들어왔다 치자. 이 반도체에 봤을 때 우리 전도띠에 전자
전자가 있을까 없을까? 투표할까요? 우리 한 번씩 투표해야 되니까 있다 없다 투표합시다. 전자가 있다 없다. 현재 이 교실에 반도체를 들고 왔다. 들고 왔을 때 이 교실에 들고 온 반도체에 여기 있는 이 전도띠에 전자가 있다 없다. 약간 걱정이네. 잠깐만. 있다 없다. 뭐라냐? 모르겠습니다. 투표합시다. 있다. 네, 있다. 없다. 이거 약간 있다가 조금 많은 것 같은데 거의 반반이네요. 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교실의 온도는? 25도. 그냥 절대 온도로 치면 273을 더해야 되니까 거의 한 300 정도에 가까워지네요. 300켈빈이네. 이게 내가 왜 알까? 0켈빈으로 가정한 게 원자값이 아니고 0켈빈은 가산이잖아요. 그치? 0켈빈 상태에서 우리가 물질을 본 게 아니잖아. 그럼 이미 지금은 상온 상태잖아요. 그치? 그럼 상온 상태면 이미 온도가 좀 높지. 온도는 에너지가 아니라 그 물질의 에너지를 이미 좀 준 상태로 가야 돼. 그럼 전자도 에너지를 얻었겠지? 그럼 몇 개는 분명히 에너지를 얻어서 원자값끼를 이동해서 전도기에 가 있는 게 있다고 봐요. 이해되냐?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미 가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 삐틈이 가깝고 이렇게 에너지 차가 얼마 안 나면 좀 더 많이 가 있는 편이고 이런 저렴체는 얼마 못 가 있는 거지. 이 300켈빈 가지고는 저 못 가요. 몇 명을 갔어요. 여기 몇 명 가 있어요. 몇 명. 거의 눈에 찔랑 말랑 몇 명 가 있잖아. 걔들이 그러겠죠. 흘러가야 전류가 안 된다고요. 이 말 알겠지? 물어보자. 고무가 부도체야. 고무. 내가 고무에다가 만약에 220V 전압 걸어줄까? 전류 흘러 안 흘러? 고무는 부도체야. 전류 흘러 안 흘러? 흘러. 너무 약하게 흘러서 못 느끼는 거야. 이해되냐 이제? 그 만약에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거는 걔의 저항값을 얼마로 봐야 되느냐? 무한대로 봐야 돼. 전압을 걸었는데 전류가 0이 되려면 저항이 무한대잖아. 세상의 모든 물질 저항 무한대가 없어. 저항값이 큰 거지. 얘들아. 숫자가 아주 큰 거지. 무한대 저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물질은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근데 너무 약하게 흐르면 그한테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게 부도체도 전류가 흐른다. 알겠어요? 이제 도체는 아주 잘 흐르는 거고 반도체 적당히 흐르는 거고 부도체 너무 약하게 흐르는 거야. 그 이유가 이해됐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학교 시험 나오면 되게 애매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다시 봐야 돼. 상온 상태라고 했어요. 현재 상온 상태야. 상온 상태에서 부도체, 절연체의 원자값이 말고 다시 할게. 상온 상태의 절연체의 전도기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보기야. 맞는 보기야, 틀린 보기. 상온 상태야. 상온 상태의 어떤 절연체의 전도기에는 전자가 한 개도 없다. 틀린 보기야. 있다고 해야 있는데 무의미하게 있는 거야. 너무 개수가 작은 거지. 전류가 흘러 안 흘러? 흐른다가 맞는 말이야. 흐르는데 너무 약하게 흐르는 거야. 이해됐냐? 이거 됐어. 이제 이렇게 된다. 됐지?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상온 상태에서 도체면 그냥 물어보자. 전도띠에 전자 많이 있는 거야. 겹쳐서 있고 약간 비어서도 가능하? 이거 잠깐만 비면 전류 잘 통합니다. 이미 비어 있잖아요. 이게 원자값인데 4층 비어 있는데요. 이상하시죠? 팍팍 가는 거예요. 알겠지? 비면 잘 갈 수 있겠지? 그럼 겹쳐 있으니까 여기는 4층이긴 한데 5층이랑 같아요. 5층으로 하시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알겠는지 4층이랑 5층이랑 같이 겹쳤는데 4층이세요? 5층이세요? 같은데? 알겠는지? 네, 얘는 이제 4층이 맞아. 5층은 비었고 4층 꽉 찼는데 지금 약간 온도가 좀 높으시죠? 입이 좀 가 계시네요. 5층 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아까 그냥 불러줬던데요. 가시죠. 이렇게. 알겠어요 이제? 여기는 거의 안 가있는 거야. 거의 5층에 갔더니 거의 아무것도 없는 정막인데 하나씩 보이는 거지. 어떻게 없어? 사문이라서. 이게 되냐 이제? 진짜 뭐 대단지 아파트에 그냥 한두 명 사는 거지. 걔가 이동하는 거지 않을까? 그리고 흐른다. 우리가 못 느낀다. 되겠냐? 됐지? 뭔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책에 없는 거 하나 적어봅시다. 네.
그거를 조금 내요 시험에. 네, 책이 없어서 알아 적어야 돼요. 전기 전도도라는 게 이제 숫자로 하나 구하는 게 있습니다. 물질이 얼마나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느냐, 물질의 고유 특성값이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데 기호 좀 어렵습니다. 기호 이겁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거 시그마입니다. 시그마인데 이게 쓰는 법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소문자는 거예요. 시그마 네 문자가 이거예요. 네 문자가 이거예요. 이거 합할 때 쓰지. 이거 왜 수열이 뭐라는 거냐? N1부터 이런 해봤지 그때. 이거 할 때 쓰는 건데 이거 소문자예요. 시그마 이렇게 써요. 그게 전기 전도도. 이 녀석은 이거 역수값입니다. 이거 뭔지 아냐? 로우. 로우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게? 부정하? 지하기 뭐죠? 지하기. 답 나왔다. 네. 그리고 비정입니다. 비정입니다. 비정. 비정은 뭐지? 저항은 알겠는데 비정은 뭐지? 저항은 뭐니? 저항. 전기저항. 저항은 기호 이거 쓰지 않나요? 네, V는 I야? I는 R분의 V 4에 멈춰야 돼. 그럼 저항이 사실은 공식이 있는 거 같아요. 이거 쓰면 돼. 이거 들었네. 이거 쓰면 네. 본 적 있나? 본 거 같니? 요게 비저항이라는 거고요. 다시 잘 줄게. 비저항. 이건 책에 없는 거 같아요. 적자. 적자. 네. 요거 S가 뭐게? 단면적. 오케이. 언제 한번 배웠나봐. 지금 답 나오는 거니까. 단면적이고. 이거 A 뭐게? 오케이. 길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저항 공식은 언제 쓰는 공식이냐?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의 저항값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어떤 물질.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게요. 단면적이 변하지 않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약간 원동처럼 만들까요? 전류를 이 방향으로 보내지 마시고요, 제발. 요런 방향으로 보내시기, 옆으로 보내시기. 그렇지? 옛날에 그 영재고 수업 이런 거 있었는데 막 이렇게 생기면 저항 구하라 이거. 그거 있었는데 막 쉽지 않지, 그치? 뭔가 좀 이상하지?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동시대 문제야. 요 공식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 보통 요것만 해서 여기서 전류가 만약에 이런 방향으로 흐른다고 가정하자. I 전류 기호죠. 그 밑에 전류가 지나가는 그 수직한 방향의 물질의 넓이 이게 단면적 S. 그 다음에 이 물질의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의 그 길이 이게 L. 됐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가 무슨 물질로 되어 있냐? 철이냐? 국이냐? 알루미늄이냐? 고무냐? 뭐 이런 거. 약간 춥나? 힘도 맞죠. 그래서 이때 이 물질의 종류가 있겠지. 알겠지? 얘가 뭐냐 이거지.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여기 곱해주는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비정이라는 게 물질의 값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질의 종류에 따라 비정도 이해됐어? 그래서 한번 해보자. 어떤 녀석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전류를 통해줄 거야. 내가 통해줄 때 얘 저항이 크려면 방법이 일단 첫 번째 비저항이 큰 물질을 쓴다. 처음부터 물질마다 저항값이 다르니까. 그래서 비저항이 큰 물질을 쓴다. 그럼 면적은 작게 만든다. 길이는요 크게 만드는 거지. 야, 저항 큰 거보다 저항 작은 게 더 재밌겠다. 전류가 잘 통하는 거니까. 거꾸로 하자. 미안. 저항이 작아지려면 비저항이 작은 물질을 쓴다. 면적은 큰 걸 쓴다. 길이는 짧게 만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길이와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요 항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그렇지. 모양 개념이지. 앞에 있는 요건 뭐야? 네. 어떤 물질을 썼느냐. 그러니까 물질의 효과와 모양의 효과 이 두 개 합쳐가지고 어떤 물질이 어떤 저항값을 갖게 된다. 공식 만드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제? 그죠? 모양이 좋아야 되지. 물질이 좋아야 되지. 그럼 저항을 작게 만들 수 있어. 알겠어요? 그러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겠어? 그럼 한번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볼까? 옛날에 저걸로 한참 문제를 쓰는데
보여서 그렇지 저기 한참 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비저항이 두 개의 물질을 쓴다. 둘이 직면 연결, 병렬 연결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걸로 문제가 한참 됐었는데 요즘 전기회로 좀 약해져가지고 너희한테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 전기회로 다시 가겠습니다. 너희 밑에 할 거예요. 이제 밑에 애들 그 교육까지 바뀌거든. 거기 가면 이제 전기 저항 회로, 직렬, 병렬 그 기억나냐? 저항 합성하는 거 기억나? 직렬로 저항 두 개 있으면 더하면 되고 병렬이면 역수로 더해서 막 계산하는 거 있잖아. 그치? 혼합 연결, 직렬, 병렬 섞여 있고 스위치 닫았다 열었다 막 계속 끊었다 이렇게 됐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전류가 끊을 수 있냐 없냐 막 이제 터지는 정도 찾아내는 거 누가 봤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렇게 좀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오고 망했어. 내가 그때 니들 밑에 할 것도 망했어. 밑에 할 건들 물리하고 쉽지 않아. 밑에 그 돌리는 배우고요. 돌리는 이거 쉽지 않아. 토크 회전성이나 돌리기 토크야. 셀은 대학교 때 배웠어요. 그거 해야 돼. 좀 빠진 것도 있고 추가된 것도 있는데 분리 만만치 않겠어. 그래서 어차피 그래. 근데 어차피 이건데 내가 뭐 어디까지 자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 저항으로 면적 S, 길이 L 이 녀석의 저항값 R이라고 하자. 기준이 나겠죠? 네. 힘들죠? 면적 S 비저항으로 길이만 2배가 되게 할까? 얼마? 그렇지 그 말입니다. 길이가 2배가 되면 이 저항은 처음에 2배가 된다. 네, 이런 걸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 이게 저항이라는 게 전자가 이동할 때 방해받는다 해서 우리가 저항을 하시거든요. 얘는 길이가 2배니까 여기서 방해 한 번, 또 한 번. 방해가 2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저항이 2배 큰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이렇게 하면 돼요. 들고 그냥 이렇게 할까요? 물질은 로우 면적 2배 길이 L 자 얼마? 이거는 2분의 1. 왜 2분의 1이냐? 이거는 발 잘라버리면 위에 거 밑에 거 둘이 똑같은 거 두 개 붙이는 거죠. 그럼 여기에 전류가 I가 흐르면 여기도 전류가 I가 흐르겠지. 둘이 합쳐서 2I가 흐르니까 전류가 2배 흐르지 않냐? 그러니까 저항은 반대인 거다. 알겠지?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 해볼까? 마지막에 이거 하자. 젓가락 잡아당겨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지 이제 그러면 이거 정이 R잖아요. 얼마 되게 몇 R? 1번 1R, 2번 2R, 3번 3R, 4번 4R, 5번 2분의 1R, 6번 4분의 1R. 이거 잡아당기는 거 되게 되지. 그렇죠. 단면적으로 좁아져야 되죠. 단면적이 똑같을 수 없지. 왜? 물질의 총량은 똑같아야 되니까. 부피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길이가 2배가 된 대신에 면적은 반으로 주는 거야. 이게 꼴중이지죠, 얘가. 이렇게 되죠. 여기 맞지 않나? 물질은 같이 룸으로 쓰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니? 물질에 따른 효과는 없고 길이가 2배 커지니까 저항 2배. 면적이 반으로 주니까 또 2배. 잡아봐. 그렇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까지만 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저항 계산하는 공식이거든요. 이게 저항 공식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물질의 저항은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 전기 전도도는 여기 있는 저항의 역수가 아니라 비저항의 역수. 그러니까 물질 자체의 고유값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쓰냐만 중요해요. 어떤 모양새, 단면적 안 중요해요. 그냥 물질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저항이 작다. 그럼 물질이 전류가 잘 통하는 물질이지. 거꾸로 말하면 전기 전도도가 크다. 알겠죠? 비저항이 작은 물질이구나. 너 전류 잘 통하지? 네. 너 전기 전도도 큰 거야. 네. 그러니까 비저항의 반대 개념인 거야. 알겠어? 비저항의 반대 개념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이제 물어볼게. 간다. 네.
이 녀석의 전기 전도도를 시그마라고 하자. 그렇지? 자, 요거 전기 전도도 얼마? 몇 배? 전기 전도도 몇 배? 저랑 좀 부셨잖아. 전기 전도도 몇 배? 뭉치게. 방금 똑같이 생겼는데. 그치? 전기 전도도 얼마? 전기 전도도 얼마? 그렇지.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안 변해야지. 왜 안 변해야 돼? 피조항이 똑같으니까. 이거 알겠냐? 이해됐어 이제? 이거 헷갈리면 틀린다고 이거. 알겠어? 전기 전도도는 뭐만 고민한다? 저항만 고민한다. 그렇지. 모양 고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지. 전체 저항은 모양 고민해야 되지. 그렇지 알겠지? 전체 저항값 R값. 전체 저항은 모양 고민해야 되지. 근데 전기 전도도는 달라. 전기 전도도 비저항 요거만 생각. 알겠어? 근데 얘도 마찬가지. 얼마야? 그렇지. 똑같다. 얼마야? 똑같다. 잡아 늘렸어. 얼마야? 똑같다. 그렇지. 이게 또 그렇다. 안 달라진다. 그러니까 물질의 저항은 바뀌어도 전기 전도도는 동일하다. 내 말 알겠냐? 이해됐어? 그럼 질문하자. 전기 전도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그렇지. 물질을 교체해. 다른 물질을 써야 돼. 다른 물질. 이해됐냐? 그러면 한번 구명해볼까? 여기다 이렇게. 자, 이거 저항 얼마? 비저항 2배, 면적도 2배, 길이는 그대로. 어떻게 알았지? 그렇지, 맞지, 그지? 간다. 전기 전도도 몇 배? 전기 전도도. 그렇지. 비저항이 바뀌었으니까 바뀌는 거지. 이해됐어? 이제 요게 헷갈리지 말게. 알겠습니까? 알겠냐? 헷갈리면 안 하지. 이게 개념 문자가 좀 바로 틀려. 알겠지? 전기 저항과 전기 전도는 다르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종치겠는데? 네, 끊어야 되나? 종치겠다. 하나 더 있을 거야. 그 전기 전도도 바꿀 수 있는 하나 더 있어. 지금 물질 교체했잖아. 물질을 교체하지 말고도 하나 더 있어. 얘를 바꾸는 방법.